네, 마지막으로 중한 관계의 걸어온 길과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팡쿤 공사님은 중국 외교부 아주구 동북아과 첨사관과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뉴스핀 부사장님, 그리고 윤재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대사관의 주한 중국 대사관 공사의 팡쿤이라고 합니다. 이번 중국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할 제목은 지소종래 방명소거이며, 그 뜻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지만 어디로 나아가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영삼 차관보님께서 말씀하신 초심을 잃지 말자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께 한중 수교 30년 동안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소개해드리고 양국 관계 미래 발전에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30년째 발간된 신문 한 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30년 전에 뉴스핌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온 신문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신문 기사입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이 수교했던 그날에 발행됐던 신문입니다. 헤드라이트를 보면 신문의 일면을 보면 한중 역사적인 수교, 대사 종결, 건배 경축, 그리고 뒤에도 또 있는데요. 적대 종시, 우호 시대가 열렸다. 또는 동북아 반세기 냉전의 종지부 등의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들을 그리고 또한 양국의 한중수교 공동성명의 전문도 게재되었고, 서명 당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떼위타 국빈관에서 한국의 무궁화를 심었다는 기사도 나와 있었습니다. 행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한국 사회 각계는 양국의 수교에 대해 오랫동안 바라고 중한관계 미래에 대해 아름다운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중국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중한 양국은 대대로 이웃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주로 건너간 진나라 서복에서부터 당나라로 유학을 간 신라 최치원까지, 또 명나라와 조선이 힘을 합쳐 임진왜란을 평정한 것부터 근대에 들어 양국이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운 것에 이르기까지 중한은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서로 스며들었다는 이런 미담이 대대로 전해져 왔고요. 또 지금 오늘날 양국 우호협력의 천연의 유대가 되었습니다. 1996년에 김구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김신 선생님께서 절강의 김구 피난처에서 조문을 하고 기념책자에 음수사원 한중우이라는 8자를 적어주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중 양국과 국민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호와 우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년 전 양국은 냉전의 질곡을 타파하고 역사적인 수교를 맺었으며 한중 관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 수교 이후 양국 역대 정상의 관심과 각계각측의 노력을 통해 중한 관계는 좋은 기회와 우월한 지리적 조건, 그리고 사람 간의 화목함을 통해서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실사구시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관계사를 봤을 때 중한관계의 이러한 역사는 굉장히 드뭅니다. 최영삼 차관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양국은 이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올 5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진핑 주석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께 전화 통화를 하였고, 왕치산 부주석께서는 시 주석
양국의 특별 대표로서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한중 수교 기념일에 양국의 정상은 서로 축하 서한을 보냈고 한중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잔수 위원장님께서 초청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양국의 외교 분야의 고위층 간의 이런 빈번한 만남은 양국의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안정된 발전을 유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추호홍 대사님도 그렇고 시아미 대사님도 그렇고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제무역 분야에 있어서 양국은 무역액이 수교 초기에 50억 달러에서 3,600억 달러로 72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직간접 상호 투자 누적액도 2,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최현우 차관보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여러분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또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 시장국, 최대 수입 유입국이고 두 번째로 큰 투자 대상국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국, 가장 큰 수입 유입국, 제2대 투자 유입국입니다. 올 상반기 양국의 무역 규모는 1,842억 5천만 달러에 달했고 한국은 이미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두 번째 무역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국내 시장과 완벽한 이런 산업 분류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 그 효율적인 물류 체계와 이런 것들이 한국의 자금과 기술 그리고 관리 노하우와 결합을 하면서 1+1은 1 더하기 1은 2보다 크다는 이런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방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찍이 의상, 의류 등 방직품에서부터 휴대폰, 가전제품 그리고 지금의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많은 한국산 중간 제품과 부품들이 중국 노동자들의 이런 조립과 가공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고 양국은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 분업과 산업 공급망을 이런 산업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추산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중한 경제 발전의 연관도는 0.56으로 이는 무슨 뜻이냐면 같은 기간 한국과 미국의 경제발전 관련도는 0.054였습니다. 10배나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한국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고 모두 상통하는 동양의 전통 가치관과 문화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이 수교 이후 문화 교류를 굉장히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천혜의 장점과 튼실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현재 한중 간에는 200여 쌍의 우호 도시, 자매 도시를 체결했고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1,200여 편의 항공기가 운항이 되었고 매년 인적 교류도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한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국이었고 한국은 중국 국민들이 세 번째로 찾는 해외 관광국이었습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부터 심양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이르기까지 또 북경의 왕징루에 있는 한국의 고기구이집부터 한국 명동에 있는 마라탕까지 한중 관계는 굉장히 깊게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양국은 교육 등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봤을 때 양국은 합쳐서 한 7만여 명 유학생들이 수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 국가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학생에서 중국에 있는 유학생 중에서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고 한국에 있는 유학생에서도 봤을 때 중국의 유학생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중한 양국은 국제 질서의 건설자이면서 수호자입니다. 많은 국제 그리고 지역 문제에서의 같은 입장, 비슷한 입장을 갖고 비슷한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촉진하는 데서 많이 협력을 했습니다. 양국은 APEC, G20, 한중일 등 다자간 틀에서도 굉장히 긴밀히 협력을 했고 기후변화, 환경보호, 다국적 범죄 퇴치 등
등에서도 긴밀한 협조를 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준수했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했으며 전 세계 보편적인 안정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양국은 수교 30년 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중한 관계의 펀더멘털은 기반은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이고 본질은 호의 상생이며 양국 관계의 발전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며 영내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도 도움이 되며 이러한 중한 관계는 우리가 모두 노력하고 잘 지켜나가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중한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한관계 발전의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문제도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 매체나 혹은 한국의 친구를 통해서 제가 자주 접하게 된 것은 많은 분들께서 중국과 중한관계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중국이 중화 사상을 갖고 있고 중국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동아시아 종범 체계를 다시 재건을 해서 한국을 괴롭힐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혹자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이 이미 적자를 나온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의 이런 장점은 이미 끝났다. 한국은 중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중미 분쟁이 가중되면서 한국은 어느 편에 들든 모두 미움을 사게 되니 차라리 미국에 치우치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한중 양국의 여론이 민심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중국은 어떤 국가인가요? 중국의 역사, 문화, 전통은 한국 분들께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평화와 조화라는 전통적인 사상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그걸 신봉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 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중 양국이 모두 알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내가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생각도 양국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장건이 실크로드를 개척을 하고 정화가 7차례 바다의 해양 원정을 간 거에서부터 봤을 때 중국은 세계를 모험하는 용기와 패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른 나라를 식민을 했거나 다른 민족을 노예를 삼은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중국 설립 70여 년 동안 중국은 시종일관 독립자주와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했으며 상호 존중과 협력 삼생을 기반으로 평화 발전의 노선을 견지했고 글로벌 협력 관계를 굉장히 발전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1대1로 건설과 글로벌 성장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으며 새로운 국제 관계 구축과 새로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인류 문제에 공헌을 하는 데 있어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중국은 식민주의, 패권주의, 강권 정치의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가 발전했다, 강해졌다고 패권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부흥이지 패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미 분쟁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문제지만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미 양국의 이런 경쟁 구도는 분쟁은 왜 왔을까요? 중국과 미국은 가장 큰 개도국과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1위와 2위의
제2의 경제 국가, 경제 강대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양국은 모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글로벌 번영을 촉진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 중미 간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국력이 증강되고 미국은 이런 고유의 패권적인 사고에 따라서 중국을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심각하게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도전을 하고 미국을 대체하려고 하는 억지를 부리고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배척하는 이런 무리를 끌어들이면서 새로운 냉전을 다시 유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이런 행위는 중미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와 지역 정세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책임을 지는 대국으로서 중미 양국과 세계 강국의 공동 이익에서 출발하여 중미 관계의 안정을 수호하고 중미 협력을 추진하며 건설적인 태도로 양국의 이견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국은 자신의 안전과 발전의 이익을 수호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침해하고 피해를 주는 이런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격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미 관계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은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입니다. 이제 트럼프 시절부터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국이 좀 참아라 이런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트럼프 시절부터 저희는 많이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발 물러서면 중국은 더 한 발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입니다. 중국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중한 양국이 수교하는 날부터 저희는 이것을 똑똑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런 동맹 관계를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한 양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미국도 중한 관계 발전에 이러쿵저러쿵 한다거나 간섭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국의 외교 정책의 출발점과 종착지는 모두 자신의 현실과 장기적인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추공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칩4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미국이 일부 국가와 지역을 끌어들여 칩4 동맹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 일부러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는 것은 모두 다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가장 중요한 칩 생산, 반도체 칩 생산 기지와 소비 시장으로 한국 반도체 수출 시장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행실은 한국과 다른 국가들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을 떠나면 이 기업의 이윤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며 그 고액의 연구개발 비용 어디에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런 국가 지역의 이익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아마 미국도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한 양국의 이런 산업망과 공급망은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수교 때 우리 양국이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제학의 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자발적으로 생겨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그리고 광복절 연설에서 반복으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무엇인가요? 자유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 해석이 있겠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저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반대로 중국은 단 한 번도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 서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맹자의 말을 하필 완리라는 맹자의 말을 인용을 하셨었는데요. 하필 완리에서 말하는 중요한 뜻은 바로 그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상은 아직 맹자에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국가의 이익에서만 판단을 한다면 우리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8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경제, IT, 문화 등 종합 국력이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한 양국 모두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와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의 수혜자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과 함께 진정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계를 함께 수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지켜나가고 다자주의와 경제 패권을 차단하고 우리의 공동 이익을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중 경제 통상 협력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까요? 최근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이 많은 달러를 남발을 하고 또 무역 전쟁을 한다거나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거나 또 우크라이나의 위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인플레이션 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고 에너지 등 이런 상품 가격이 인상하면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한국 수입 원가를 높였고 이게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의 발전으로 인해서 중한 양국이 일부 영역에서의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국은 여전히 큰 시장이며 4억여 명의 중등 소득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서 14억여 명의 사람들이 현대화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는 주변 국가 전 세계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44.5% 증가했으며 이것은 1위입니다. 추공호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라, 그 사슬을 끊어라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미국과 일본도 대중국 투자가 각각 36.3%, 26.9% 늘어났습니다. 자본은 가장 민감한 바로미터입니다.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경제의 펀드멘탈은 굉장히 튼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기업가라면 중국의 시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국은 30년 동안 중한 협력은 굉장히 중저 단계를 벗어났습니다. 최영삼 차관보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한 협력은 더 넓고 더 깊은 더 높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한 산업망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글로벌 산업 분업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호 보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지향적으로 한중 양국은 기존의 협력 영역의 잠재력을 계속 발굴하고 새로운 분야와 IT 기술, 첨단 기술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RCEP과 1대1로 든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제3자 시장을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얼마 후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개최됩니다. 중국의 발전에 대한 미래 그림이 나올 것인데요. 중국의 높은 이런 발전은 굉장히 의 장점만 더 많이 나올 것이며 한국 측이 이것을 잘 기회를 잡아서 호혜상생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한은 이 한국 민심이 악화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심은 양국 관계의 기본이자 가장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중한 관계의 발전은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인 감정과 상호 간의 교류에 의해서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최영상 창업국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은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 굉장히 갑자기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런 온라인에서 굉장히 이런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저도 참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치 논쟁도 그렇고 한복 논쟁도 그렇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상호 간에 오해가 생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적 교류가 순조롭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부 인위적으로 이것을 조작하고 꾸며내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들을 이렇게 과장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한 양국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인문화적으로 굉장히 친하며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서로 배워가며 서로 벤치마킹하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과 상통성이 있는 역사적인 문화적 배경을 양국 관계의 윤활유가 돼야지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국은 서로 이해하고 포용을 해야 하며 대립적인 정서를 없애고 오해를 해소해야 하며 양국이 서로 민심을 상통하고 문화가 서로 융합돼서 가치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뉴스핀 등 이런 언론 매체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진실된 중국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여 중국과 중한 관계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도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한국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한국의 정보도 전달할 것입니다. 네, 귀빈 여러분, 지난 몇천 년간의 한중 양국의 교류 역사를 보면 특히 지난 수교 30년 후의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의 노선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는 서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며 호혜 상생하고 평화를 지키고 수교의 그 초심을 최영삼 창업에서 계속 강조하셨지만 이 초심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립의 해에 즈음하여 우리가 성숙하고 모두 포용하고 안정적인 태도로 이런 이견을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많은 걸림돌과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중한관계의 앞날은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서로 협력을 하여 중한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고 우호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 주한 대사관으로서 중국 주한 대사관으로서 저희도 역할을 다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중한관계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